그래서 고티에가 자기 소설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그 구호가 유명하게 된 게 이제 고티에 덕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835년에 목팡부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출판을 하는데 여기 서문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이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것만이 진실로 아름답다. 유용한 모든 것은 추하다. 그것은 어떤 욕구의 표현이며 인간의 욕구들은 비열하고 역겹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예술을 위한 예술을 옹호를 하게 됐는데요. 이건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이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다른 견해죠. 옛날에 순수예술이 생겨나기 전에는 예술은 당연히 뭐 도덕, 종교, 뭐 진리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순수예술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에도 이 정도로 예술에서 어떤 내용적인 것을 죄다 없애려고 하는 경향은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예술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가치는 저런 각종 인간들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런 내용들을 싹 다 제외해야지 순수한 미적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 최우선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보태질 것이다. 특히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 거는 도덕이죠, 도덕. 그 부르주아 사회의 그 가정 중심, 뭔가 가부장적 질서, 뭐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기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라든지 사회를 위한 어떤 뭐 공공의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막 거부를 합니다. 도덕적인 목적으로 예술 작품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뭐 예술가는 오로지 자신의 예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상징주의자들이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구호고 무슨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구호인데요.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에게도 이 구호가 이제 통용이 됐다는 겁니다. 프랑스 상징주의자들과 영국 유미주의자들은 뭐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들이죠.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를 되살려낸 19세기 무렵 예술가의 드높은 정신적 소명과 자율성 개념은 상식이 되었다. 이는 예술 시장의 성장과 분화가 극도로 세련된 고급 예술계를 지탱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얘기했듯이 원래 그 순수예술의 그 퍼블릭이었던 부르주아 사회 자체가 분화가 돼가지고 그 사회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퍼블릭이 그 속에도 있단 말이죠. 자기네들은 좀 다른 사람이고 평범한 대중적인 예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가 많진 않지만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탱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당연히 그 사람들로만은 예술가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예술가 그러면은 무조건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방랑자고 보헤미안이고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상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직업이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중에 대한 부정과 혐오. 예술가들은 작품을 점점 더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이제 만들게 돼. 한번 이제 사회와 예술가 갈라선 이후에는 이게 단순히 이탈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서로가 적대적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적대성은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남아있어요. 보면은 뭔가 예술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 날 때마다 뭐 나오는 그런 인터넷 댓글 반응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저런 거 나도 그리겠다부터 시작해서 예술가들은 뭔가 사기치는 거다. 현대 예술이라는 거는 다 사기다. 뭐라든지 뭐 저 사람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 놀고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시각이 지금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생긴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예술가들은 점점 더 대중을 싫어하고 혐오하죠. 저런 말하자면은 그 일상을 이제 개미같이 살면서 어떤 뛰어난 게 뭔지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저런 뭐 버러지 같은 인생들 뭐 이러면서 서로를 이제 막 싫어하게 되는 거죠. 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진지한 예술작품은 중요한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나 19세기 후반에는 예술이 도덕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도덕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대문자 예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영어에서 대문자로 쓰면 되게 중요하거나 되게 초월적이거나 가쓸 지를 대문자 쓰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트를 대문자로 막 써가지고 너무 숭배의 대상으로 이제 삼는 거죠. 이게 거의 종교화된 거죠. 그리고 아방가르드라는 개념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중하고 갈라선 예술이죠, 사실은. 다음 시간에 아방가르드에서 얘기할 건데 앞서가는다는 거죠. 원래 이제 아방가르드는 앞에서 뭐랄까 정찰을 나간다는 거예요. 앞에 먼저 나가서 정찰을 한다 이런 군대 용어인데 그게 정치적 급진주의이자 예술적 급진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 그러니까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스스로 부르고 자기네들이 그런 저런 무지한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굉장히 앞선 예술을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의 개념. 중류층 이게 부르주아죠. 일반적인 부르주아들의 관습과 기존의 예술 양식 및 제도에 반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다 같이 농민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부르주아만의 세상이 되고 프롤레타리아들은 평등한 그 열매를 다 같이 나눠 갖지 못했잖아요. 또다시 혁명 이후의 사회에도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거의 계급 차별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를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와 동일시하면서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또 프롤레타리아 세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뭐라 그러죠?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혁명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 나오기 전에도 공산주의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리를 막 점령하고 자기네들이 자치정부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파리 꼬민의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예술가들이 막 가담하기도 하고 나중에 경찰에게 막 쫓기기도 하고 그런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와 동일시한 예술가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방가르드하고 비슷한데 이제는 예술이 대중하고 갈라서다 못해서 이제 충격을 줘야 돼. 대중들. 그 어리석은 대중들에게 영합하지 말고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생기게 되죠. 충격을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계속 말했던 음악이 순수 예술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네. 그래서 그 순수 예술, 음악을 가장 중요한 예술로 꼽은 이론가 중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지금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본격적인 미학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으니까 다만 쇼펜하우어는 시기적으로는 보시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글은 19세기 초에 쓰여졌거든요. 사실 헤겔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헤겔이 1830년대에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보다 오래 살긴 했지만 어쨌든 19세기 말의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좀 선구적으로 19세기 말에 예술가들이 좋아할 만한 생각을 되게 선구적으로 얘기를 해서 19세기 말에 이제 쇼펜하우어 붐이 막 일어나서 예술가들이 저마다 쇼펜하우어 책을 막 끼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토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을 암울하게 보는데 그게 19세기 말의 예술가들 취미에 이제 들어맞은 거죠. 근데 염세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고통은 의지 때문이라고 쇼펜하우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지는 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해보자 그런 의지가 아니고 그냥 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충동 때문에 살아가는 건 항상 고통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위안을 주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금욕주의라든지 뭐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술도 고통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으로 예술이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되게 비관적이죠. 임시로 마치 마취약을 먹어서 잠시 고통을, 마약을 사용해서 뭐 고통을 잊거나 술을 먹어서 고통을 잊는 것처럼 예술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예술이 음악이다. 그런데 음악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 아까 충동이라고 불렀던 의지라는 거 있잖아요. 의지가 정체가 뭔지를 몰라서 걔를 객관화를 시킬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쇼펜하우어가. 근데 걔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의지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거리를 이렇게 두게 좀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고통이 일시적으로나마 없어지는데 음악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책의 제목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 표상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의미해요. 근데 의지는 그 너머에 있는 굉장히 그 세계의 본질인데 그것은 굉장히 혼돈이고 카오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원초적인 카오스예요. 근데 다른 모든 예술은 표상이라는 것을 거쳐서 의지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은 캔버스와 물감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또는 묘사, 형상의 묘사를 통해서 접근하고 예를 들어 소설은 어떤 스토리, 내러티브, 캐릭터를 통해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어떤 표상의 세계를 거쳐서 의지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음악은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그런 표상의 매개 없이 직접 의지에 작용하는 거다. 근데 그것도 좀 반론이 가능한데 쇼펜하우어가 음악을 너무 이상 다르게 본다게 음악도 음이라고 하는 악보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이런 거의 매개를 통해서 접근하는 걸 수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 그런 매개가 없다. 음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카오스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악 음악을 예술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기악 음악을 순수한 소리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한 명 음악 그 세기 말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니체죠. 근데 니체도 역시 음악이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니체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와서 사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건데요. 19세기보다. 어쨌든 19세기 말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음악의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이 사람 바그너와 동시대 사람이고 바그너에게 헌정을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그너를 부정해요. 왜냐하면 바그너가 초기에 보여줬던 그런 야성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반서구 문명적인 세계관에 좋아서 자기가 바그너를 추종했는데 나중에 바그너가 약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귀의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바그너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작을 하시겠지만 지금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서구인이지만 기독교를 안 좋아해요. 쇼펜하우어는 되게 불교를 가까이 하고 불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니체는 공공연하게 안티크라이스트 그 기독교를 싫어하고 종교 자체를 막 비판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원초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야만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종의 카오스, 도취, 광기 이런 거를 세계의 핵심으로 봤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의지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니체가 보기에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체는 그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세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카오스를 받아들여야 된다. 카오스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게 아니고 그게 카오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카오스로서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음악의 본질로 본 거죠. 근데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반대쪽에 뭐가 있죠? 아폴론적인 것이 있죠. 아폴론적인 것은 조형적인 거고 개별성, 조각처럼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을 의미해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대신에 음악적인 거죠. 카오스적이고 역동적이고 도취와 광기, 밤, 아폴로는 낮, 조형, 조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서구의 고전주의적 정신이 면면이 지지해온 것은 낮, 이성, 개별성, 조형성인데 그리고 그리스 비극도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내려온 전통은 그리스 비극 역시 아폴론적인 것에 가깝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니체는 반대로 그런 전통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비극의 정수를 텍스트로 봤죠. 언어. 우리 왜 예전에 시라고 하면 서사시, 서정시, 비극, 희극 이게 다 해당이 됐었잖아요. 언어적 예술을 다 시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극의 핵심은 언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고. 근데 니체는 반대로 그게 아니고 음악이다. 근데 음악은 코러스다. 그러니까 그 첫 시간에 제가 고대 그리스 연극을 얘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음악의 기원은 코레아라고 하는 원시 종합예술에서 왔죠. 그거는 언어와 춤과 음악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분화가 돼서 연극이 생겨났는데 연극도 시작할 때는 코러스가 중심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원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가 1명 들어가고 2명 들어가고 이러면서 코러스와 배우라고 하는 두 가지로 연극이 나눠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코러스의 역할이 줄어들고 극의 역할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코러스라는 게 없어지게 되지만 시작은 어쨌든 코러스에 있는 거라고 이제 니체는 본 거죠. 그래서 코러스는 연극에서 그래서 음악적 요소죠. 왜냐하면 원래 그게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행위 예술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잠깐 연극 재현하는 거 보여드렸죠. 코러스들은 뭔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노래처럼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운율이 있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극 안에 배우가 아니고 캐릭터가 아니라 그게 어떤 전개를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신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주거나 그 배우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거나 일종의 이런 약간 변사 비슷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그 연기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 이 극이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그 극이 연극의 핵심이라고 봤지만 니체는 반대로 코러스가 연극의 핵심이고 그것이 음악적인 것이고 그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본 거죠. 네. 자, 이제부터 상징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징주의는 미술에서도 시작이 됐지만 상징주의를 주도한 것은 시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의 뭐 역사 이런 것을 읊어오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장르는 문학이에요. 시예요. 근데 이제 시의 변천을 잠깐 보면 영국 낭만주의 시인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 미술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했고 워즈워드 유명한 사람들이도 다 오늘날에도 낭송이 되는 윌리엄 워즈워드 그리고 셸리, 키츠 이런 사람들인데 프랑스에 또 낭만주의 시인이 있었는데 라마르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낭만주의자들은 뭔가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어떤
평화로운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주로 이제 본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낭만주의가 그런 거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러한 경향이 시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다파라는 게 생기는데 아까 왜 고티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도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낭만주의가 너무 감정 토로를 많이 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 반발로 언어의 세련됨, 그러니까 운율을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그런 그걸 뭐라 하죠? 그 시의 맨 끝에 똑같은 음으로 계속 하는 걸 운을 맞춘다든지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시 그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걸 고다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상징주의인데요. 원래 고다파의 그 언어적 정년에 또 한 번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반발로 또 뭐가 나타나고 또 그거에 또 뭐가 반발로 나타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상징주의 시인들은 언어를 너무 지나치게 정연하는 그런 경향에 또 반대되는 경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들레르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를렌 그리고 그 유명한 랭보, 말라르메 이런 사람들이 상징주의 시인인데요. 이들은 도대체 낭만주의자들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샤를 보들레르는 비교적 조금 이른 시기에 18세기, 19세기 말까지는 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게 일부러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시대는 벌써 사진의 시대인 거죠. 사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사진이 다는 아니지만 사진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진이 이 당시는 이렇게 스냅으로 잠깐 찍는 게 아니라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노출 시간이 길어서 모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진인데 어쨌든 우리는 단순히 상상을 하거나 초상화를 보는 걸 넘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보들레르는 근데 사진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지금 표정도 굉장히 씁쭈구리하고 사진 찍기 싫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죠. 근데 벌써 저 외모만 보고서 우리가 뭐 판단을 내리는 게 성급하지만 딱 생긴 거나 표정만 봐도 사회에 불만이 가득 있는 것 같죠. 실제로 보들레르는 인생에 굉장히 밑바닥 경험도 많이 하고 특정한 직업이 없는 그런 약간 불황자 비슷한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유명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로부터 이탈한 뭔가 사회의 불만 세력 같은 이제 그런 인생을 산 대표적인 시인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시가 예술이 특히 그 중에서 시가 이제 거의 신앙의 대상.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이 중요한 예술이 된 거하고 시가 중요한 예술이 된 게 연관이 좀 있는데 왜냐면 시는 소설과 달리 일상적인 내러티브나 재현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를 물론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계를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소설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 뒤에 서사시라는 장르는 이제 없어졌죠. 소설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소설은 아주 원시적인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나중에 생긴 장르예요. 이제 서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설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소설이 언제쯤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소설은 로망스. 여기 보시면 원래 소설의 기원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서사, 신화 서사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운율이 있는 낭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서사시는. 근데 소설은 시가 아니죠. 소설은 그야말로 산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건데 거기에 근대적 소설의 바탕이 된 것은 로망스라고 해서 기사들의 영웅담 이런 것들 원래는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겠죠. 그 아까 게르만 민족의 신화처럼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적기 시작을 했는데 중세말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노벨라라고 하는 장르가
근대 소설의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정확하게 언제 생겼다는 것이지.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로망스, 노벨라 이런 애들이 노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도 중요한 장르가 됐는데 이 19세기 말의 사람들에게 소설보다 시가 중요하게 된 것은 시가 아까 말했듯이 예술을 위한 예술, 모든 내용을 다 빼고 도덕, 진리,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거 다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매체로서 언어라고 하는 매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매체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시가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의 섭리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고 미를 추구하는 시인은 일종의 종교적 사제가 된다. 네, 이제 거의 전통적인 신을 대처하는 이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술가는 순교자적 사명을 띠고 있다. 그 일반인들 보기에는 정신이 약간 이상하죠.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술이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명은 실현 불가능하기에 예술가는 고통을 겪는다. 네, 그래서 너무 본인들이 너무 앞서갔고 너무 아주 일반인들, 부르주아들은 도저히 도달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특수한 인물을 가지고 자기는 살고 있으니까 돈도 못 벌고 직업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뭘 이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다는 거야. 근데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종교에 말하자면은 봉사하는 자기는 사제니까 이런 고통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들레르의 시 이론은 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를 한번 봅시다. 자연은 사원이고 자연의 속삭임은 일종의 기도다라고 했는데 이 상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박하니? 네,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은 하나의 사원이니 거기서 산 기둥들이 때로 혼돈의 말을 세워보내니 사람은 친밀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그리로 들어간다. 어둠처럼 광명처럼 강활하며 컴컴하고도 깊은 통일 속에 멀리서 혼합되는 긴 메아리들처럼 향과 색과 음향이 서로 응답한다. 어린이 살처럼 싱싱한 향기, 목적처럼 아늑한 향기, 복장처럼 초록의 향기 있고 그 밖에도 썩은 풍성하고 기승한 냄새들, 정신과 유감의 방향을 노래하는 용연향, 사향, 한식향, 훈향처럼 무한한 것에 확산력 지닌 향기도 있다. 네,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뭔가요? 이 시를 지배하는 단어들? 이 시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향기잖아요, 향기. 지금 계속 향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이 살처럼 싱싱한 향기, 목적처럼 아늑한 향기, 목장처럼 초록의 향기, 썩은 풍성하고 기승한 냄새들 등등등등. 이런 얘기인데요. 이 시는 도대체 뭐에 대한 우리 재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자연은 하나의 사원이니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그리로 들어간다. 향과 색과 음향이 서로 응답한다. 어쩌죠. 이게 뭐에 대한 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시인들이 자기네 시가 가장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한 이유가 언어가 가장 내용 없는 순수성, 자기 자신을 지시할 수 있는 그 순수성에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힘들게 그리거나 연극으로 꾸미거나 글로 쓰지 않아도 단어 한두 개만 가지고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뭐가 있다라고 쓰면은 그게 우리가 뭐뭐가 있다라고 읽는 거죠. 향기라고 쓰면 우리는 저절로 실제 향기를 연상케 하고 심지어는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굉장히 창조적인 사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어의 창조적인 사용법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인 건데요. 여기서도 시의 목적이 어떤 존재하는 일상의 세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세계는 뭐다? 상징의 세계예요. 그리고 향기로 구성된 어떤 세계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들레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상형 문자이고 시인은 사물의 비밀을 해독하는 자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하고 약간 다른 건데 음악은 아까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말하기를 가장 원초적인 카오스, 인간이 주관과 객관으로 이 세계가 양분되기 전에 원초적인 카오스에 대한 그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는 또 다른 세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처럼 그래서 돌은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암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읽어내면은 그 세상의 비밀을 풀 수가 있는데 그 읽어내는 작업이 하나의 시를 쓰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A는 A가 아니고 사실은 B고 B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B가 아니고 C고 이런 전혀 다른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어, 시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사물의 비밀을 해독하는 자이다. 시인의 역할은 신비로운 세계에 이르기 위해 모든 것의 상응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꼬레스 방정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 세계와 외부 사물의 사물, 예를 들어서 어떤 색채가 있어요. 근데 그 색채는 단순히 붉은색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어떤 우울을 상징하는 시고 상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원래 상징은 중세에도 많이 사용이 됐듯이 눈앞에 A가 있지만 사실 걔는 A가 아닌 거죠. 걔는 B를 대변하는 거죠.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다 이런 건데 다만 이 시기에 상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상징은 그렇게 종교라든지 어떤 문화에서 내려온 그냥 통상적인 그런 상징이 아니고 자기만의 세계죠. 자기만의 상징이죠. 어떤 사람은 숲속에서 향기를 맡지 않지만 보들레르는 숲속에서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숲속뿐만이 아니고 길거리 어딘가에서 여러 가지 향기를 맡는 거죠. 실제 향기가 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상징주의자들은 나의 창작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주관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 다른 세계가 실제로 있다. 나는 그 세계를 밝혀내는 거다. 이 세상의 모양들은 사실은 A, B, C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물을 해독하면 그거는 E, F, G처럼 보인다. 그 A, F, G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넘어가서 예술가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인데 나는 그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사물을 해독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밝혀낸 EFG가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어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뭐라고 생각하진 않죠, 이 사람들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의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도 단순히 나의 상상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존재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계 사이의 상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르주아 사회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예술가, 특히 시인들은 그것을 암호를 해독할 수 있으니까 그 암호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서로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치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도 차이를 밝혀낼 수가 있고 이러면서 세상을 재조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창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각들 사이의 상응, 예를 들어서 청각과 시각 사이에도 상응이 있고 후각과 시각 사이에도 일종의 상응이 있다. 그리고 영혼들 사이에도 하나의 상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 시인의 이상은 사물의 언어를 읽고 그 신비를 포착하여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상징주의 시의 언어는 설명이나 묘사 대신 내면적 문맥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공감각이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공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색채가 소리로 경험된다든지 냄새가 색채로 경험된다든지 하나의 감각 자극이 다른 감각의 인상을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현상. 아까 보들레르의 시에도 보면
향과 색과 음향이 서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공감각적인 거죠. 그래서 어른의 살처럼 싱싱한 향기. 근데 이게 실제로 시인이 향기를 맡아서가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사물을 보고 향기를 지금 연상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늑한 향기, 썩은 향기 다 마찬가지고 용연향, 사향, 안식향, 휴향 이러면서 계속 향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향기를 맡아서가 아니라 세계의 비밀을 파다 보니까 그것을 향기로 경험을 하는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 시인들은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상응할 수 있고 전이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낭만주의에서 변형된 거긴 한데 세상이 기계적으로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것이 일상인데 비해서 낭만주의자들은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전체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징주의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러한 전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한 방에 어떤 절대에 도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다른 세계들, 사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서로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그러한 연결이 드러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자들은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묘사해 놓은 것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그냥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들레르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피안의 세계에서 인생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끝없는 갈증은 우리를 불멸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의 영혼이 무덤 뒤에 있는 광채를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은 시를 통하고 시에 의하여 동시에 음악을 통하고 음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악도 또 중요시 여기고 또 언어와 사이에 또 상응관계 그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사이에 또 상응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음악, 향기 예를 들어서 색채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근데 그 어떤 내밀한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인 본인이 어떤 내면의 법칙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교향곡에 대한 영원한 변주인 이 햇빛의 겨대한 교향아 변화무쌍한 다채로움이 영원으로부터 끊임없이 분출되는 연속된 선율 이 복합적인 창가가 바로 색채라고 불리는 것이다. 지금도 보면은 교향곡, 색채 이거하고 선율, 교향악, 찬가 이런 청각적인 요소들하고 시각적인 요소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거의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격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성도 의미가 없어요. 합리성인 사고를 초월합니다. 신비를 부착해야 되니까 이젠 도덕, 진리, 이성 이런 걸로부터 이제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조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너머로 가서 그런 숨어있는 세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상적인 사람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아주 비밀스러운 사제처럼 합리성과 사회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작가들을 그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막 술에 찌들려 있죠. 그래서 뭐 압상트 같은 되게 초강력한 술 같은 거 먹고 술주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파탄적으로 산다든지 그런 식의 인생을 사는데 그게 본인의 뭐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유추 상응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여러 감각들 사이의 연관성을 유추라는 게 하나를 보면 다른 거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서로 연결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나 상응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상상력이 있어야지 그런 유추와 상응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상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수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평범한 일상, 그냥 도시의 골목길 이런 곳에 다 있다. 그래서 보들레르도 그렇고 지금 도시의 인물이제 도시의 예술가잖아요. 이제는 굳이 뭐 이렇게 먼 과거나 초자연적인 곳이나 동양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 자체에 다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도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한 일체의 것, 다시 말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든지 아주 연한 냄새라든지 또는 가벼운 대기의 혼탁들마저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랭보인데요. 조금 나중에 이제 시인이죠.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인데 보들레르만 하더라도 약간의 과거 시인들이 사용하는 운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갖고 있었어요. 근데 랭보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그것을 다 없앤 새로운 언어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근데 역시 랭보도 사진이 남아있죠. 이 16살, 이 시인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천재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20살이 되기 전에 시들을 쓰고 20살에 시를 포기하고 그 나머지 생애를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평범한 상인으로 살다가 이제 천재적인 시인인데요.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또 이 랭보의 생애는 아까 뭐지? 셔터 아일랜드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는데 디카프리오가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랭보 역할을 했던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이 학생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신 분? 네. 봤어요? 아, 네. 거기 어떻든가요? 예? 잘생겼다고? 아, 그럼 뭐 그쵸. 거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꽃미모 시절이 박제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도대체 같은 인간이 맞냐 할 정도로 너무 다르게 변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묘사되어 있죠. 근데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무슨 랭보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웬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사실 맥락이 있는데 근데 랭보고 보들레르도 다 21세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시를 떠나서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시대정신 자체가 변한 것 같아요. 오늘날의 21세기의 사회는 사실 19세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고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부르주아 사회의 일상으로부터 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시대죠. 이게 뭔가 수능이 너무 심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실 랭보의 시와 생애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예술가가 사회로부터 급진적으로 이탈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종교를 대체하는 절대성의 사제가 되어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랭보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죠. 베를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마양이 되고 싶다. 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보들레르가 말했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숨은 어떤 비밀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싶다. 시인으로서. 근데 그러려면은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감각의 창란을 훈련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의 창란을 위해서 일상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술과 사회의 대립이 극에 달해서 이제 부르주아 사회에 평범한 시민들의 도덕이나 어떤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랭보가 베를렌느가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젊은
부르주아 돈이 좀 있는 집에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베를렌과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베를렌느가 랭보에 총을 쏴서 경찰에 둘 다 체포되는데 베를렌느는 미성년자라 풀려나고 랭보는 베를렌느는 이제 그 총을 쏜 것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동성애 자체가 범죄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끝나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가 지어낸 게 아니고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랭보의 생애를 왜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는 사실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한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회의 규범에 내가 도전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든 패러다임이 사실 랭보의 생애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나중에 좀 이상하게 갑자기 랭보가 베를렌하고 헤어진 이후에는 갑자기 뭐 머리에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제 시라는 거는 전혀 쓸모가 없고 자기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고. 근데 랭보가 아프리카로 사라진 이후에 19세기 말이 돼서 베를렌느가 랭보의 시를 출판을 하고 그 시단에 소개를 해서 뒤늦게 이제 랭보가 처음 16살 때 시를 썼을 때보다 랭보가 30몇 살이 돼서 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가 훨씬 뭐랄까 시대적 분위기가 이런 종류의 시인을 요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랭보가 죽기 얼마 전에 파리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애호가들이 랭보를 찾았어요. 랭보가 굉장히 전설적인 시를 썼는데 이 시인은 어디로 갔나 이러면서 사라진 시인을 찾아라 이러면서 랭보를 찾았는데 그 소식이 랭보 본인에게도 들어왔지만 랭보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시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는 프랑스에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죽었죠. 근데 어쨌든 랭보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강혜원 강혜원이었구나.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더 있어요. 네, 이게 이 시가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죠.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묘사 같아요. 뭔가를 자기의 직접적인 감정이나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도대체 뭐를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원은 훌륭한 솜씨로 다듬어진 원시의 자연을 나타낸다. 배도 없는 후미진 바다가 거대한 가로등 기울들 들어선 부두 사이로 푸른 쌀락눈의 수면을 일렁낸다. 근데 우리는 상징주의 시가 뭔지
그리고 사물들의 암호를 읽어낸다든지 상응관계를 찾아내는 게 뭔지 아까 베를레르가 이야기한 보들레르가 직접 쓴 글들이에요. 아까들은 그 시론을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보면은 배도 없는 흥미진 바다라는 게 진짜 랭보가 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냥 바다를 보고 그냥 바다라고 쓰면 그거는 리얼리즘 시지, 그거는 상징주의 시가 아니거든요. 그 런던의 일요일 아침 산책객만큼이나 찾아오기 어려운 대부어들이 다이아몬드 마차 쪽으로 걸어간다? 이것도 진짜 이런 사람들 본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랭보가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게 이 시에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지금 랭보가 창조한 이 새로운 세계는 얼핏 쓰고 있는 단어나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들레르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상응관계, 사물의 암호를 읽어내는 것에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야릇하게 들판으로 사라지고 거대한 농장과 숲으로 이루어진 백작의 영토가 영원한 서구를 채우고 있는. 이것도 거대한 농장이나 백작의 영토가 진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보들레르의 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향기라고 하는 직접적인 서술이랄까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랭보의 시는 좀 더 상징주의의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적이지 않고 순수한 묘사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관은 사라진 거죠. 내가 뭘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봤다든지 이런 단어는 일체 없고 마치 자기가 진짜 본 것처럼 썼지만 사실 이거는 전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랭보가 마양이 되겠다고 견자가 되겠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는 자기가 사실 창조한 전혀 다른 세계인데 이거를 상징주의 시인들은 자기가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 세계를 봤다. 이 다른 세계가 내 눈에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서술의 느낌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랭보를 그 초현실주의의 그 선구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약간 초현실주의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전혀 다른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요 다른 시 하나만 또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지혜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의 숨결이 간만에 오페라 같은 틈을 만들고 얇은 지붕을 휘파리 회전시키고 난로불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벽자창에 빛을 지워버린다. 포도 덩굴을 따라 낙수 hum통을 디디며 나는 불룩한 창과 튀어나온 판자, 망가진 긴 의자들로 미루어 그 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이 마차 안으로 내려왔다. 내 잠의 영구차, 내 어리석은 목동에 집인 외로운 마차는 사라진 큰 길 위에 잔디 위를 달려나간다. 오른쪽 창문 위 빈 곳에는 창백한 달의 형상, 나뭇잎, 가슴들이 소요리 친다. 아주 짙은 녹색과 푸른색이 영상 속으로 밀려든다. 얼룩덜룩한 자갈의 언저리에 말들을 푼다. 여기서 휘파람을 불어 폭풍을 불러들일까? 그리고 소돔과 소림 같은 도시들, 맹수들과 군대들을 몽상의 마부와 짐승들은 비단의 샘 속에 나를 눈까지 잠그기 위해 더없이 숨막히는 수림 아래를 또 달리기 시작할까? 그리고 출렁이는 물과 질펀한 술 속에서 흥분하여 지저대는 개들에게 우리를 내던져 부르게 하기 위해 한 번의 숨결이 난로불의 경계를 흐트러뜨린다. 그 아까 나왔던 도시들이라는 시의 일부고 이거는 천박한 야상곡이라는 시의 전문인데요. 이 시들은 랭보의 굉장히 가장 유명한 시집은 지옥에서의 한철이라는 시집이죠. 랭보가 자기가 출판한 책인데 그거는 이제 베를렌느와의 관계 이후에 쓴 시고 그 이후에 베를렌느와 헤어진 이후에 런던에 다시 가는데 거기에서 시들을 썼어요. 근데 그게 랭보 스스로 출판하지는 않았던 나중에 엮여 나온 시집인데 그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시집이고 이 시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묘사된 것도 직접 랭보가 본 게 아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망가진 사람이 타지 않은 망가진 오래된 마차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큰 길 위를 달려나가고 거기다가 뭐 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맹수와 군대가 개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인데 이 시도 역시 그냥 자기가 이걸 직접 본 것처럼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들레르의 상응이라든가 그 사물의 비밀을 해독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자의적인 자기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세계를 내가 찾아낸다는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시 안에서 언어의 선택에도 하나의 법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아무거나 쓴다고 그런 상응 관계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에는 굉장히 정교한 하나의 사슬, 어떤 유추의 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랭보의 시 속에서 그런 거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에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시들을 연결하고 있는 감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숨결, 그리고 휘파람을 불어서, 그다음에 비담의 샘 속에 나를 눈까지 잠그기 위해 더없이 숨막히는 수리말에, 그다음에 한 번의 숨결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호흡, 숨 쉰다,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체적으로 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시의 단어들을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내밀한 법칙이 사실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는 시가 별로 좋지 않은 시고 사실은 그런 게 있는 시가 좋은 시인 거죠. 그러니까 상응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적인 논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계를 흐릿하게 물론 이게 번역이니까 한계가 있죠. 불어를 바로 읽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회전시키고 흐트러뜨리고 지워버리고 사라진 큰 길, 밀려든다, 불러들인다, 잠근다, 흥분한다, 흐트러뜨리다 이런 식의 단어들. 그러니까 형체를 지우고 형상을 삭제하는 이런 단어들의 또 연속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했지만 순수하게 언어 그 자체의 표현력을 실험하는 시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의 형상을 띠고 있고 이것이 일상에 숨어있는 또 다른 세계를 끄집어내는 역할이라고 이제 시인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네.